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큰 아들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의사이고, 딸은 아직 대학생이지만 로스쿨 준비 중입니다. 두 아이 모두 착하고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만큼 제가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속감이나 적응 문제가 없었고 자기 앞가림도 스스로 하는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런 말을 듣고 친구들이 따라하려고 해도 못 따라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린 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걸로부터 비롯된 복잡한 마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혼도 한번 실패하고 늘 무시받고 천대를 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제 개인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열과 성을 쏟은 이유는 아마도 제 콤플렉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늘 무시받고 천대를 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가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여기에도 남자 잘못 만나 팔자 꼬인 분들이 많다고 하죠. 제가 전 남편에게 깜박수가 사기나 다름없는 결혼을 했었고 뒤늦게 알게 된 그 인간과 시가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친정엄마 덕분에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나름 통쾌하게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의아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람이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보육원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의 고아들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한 건 아니었고 끔찍한 비극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5살이 됐을 무렵 장터에 놀러 갔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미아가 된 거예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서, 실종아동보호소 등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원에 몸을 위탁하게 됐죠. 처음엔 보육원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5살밖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가족의 품을 떠나 고아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한 달 넘게 울며 불며 엄마만 찾았던 것 같아요. 충격으로 실어증이 생겨 반 벙어리가 되기도 했었네요.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 때문인지 말이 조금 어눌한 편이에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어쨌든 보육원에서는 그다지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사귄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하게 됐을 땐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그쯤엔 가족을 다시 찾는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냥 잠들면 영원히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리석은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당시 보육원을 졸업한 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시내에서 하숙을 했었는데요. 그때 옆방에 살던 남자와 오며 가며 말을 섞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된 상태였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요. 인근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일까요? 그는 뭘 하든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저와 달리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었죠.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에게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숨겼어요.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알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는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채에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저를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생전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사람인데 눈시울이 잔뜩 붉어져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이 바보야. 설마 내가 그깟 글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 눈치 못 채서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남자친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멍멍 울었죠. 내가 네 잃어버린 가족이 될게. 영수가 나 학교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런 제게 남자친구는 다짐하듯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캄캄한 암흑뿐인 삶을 살던 제게 처음으로 꿈이란 게 생긴 날이었죠. 그 뒤로 저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 취업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죠. 남자친구는 약속대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 존재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고아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도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라도 할까봐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먹고 갔었네요. 다행히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우리 상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느라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는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나도 아가씨를 내 딸처럼 귀하게 여길 테니까 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전 간신히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꾸벅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상철 씨에 비해 부족한 게 많은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부족한 게 많기는 무슨.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색시가 돼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한 식구가 돼서 차려봐요. 알았죠?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시부모님도 하루빨리 저희가 결혼하길 바래서 인사를 드린 지 반년 만에 식을 올렸죠.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일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잘 지낼 자신이 있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마냥 완벽해 보이는 시가에 남모를 비밀이 있을 줄은 말이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악몽은 시작됐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 그 시작이었죠. 글쎄,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운전하는 내내 영 집중을 못하고 계속 쉬게만 보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비행기 연착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긴 했거든요. 아버지가 시간이 좀 엄격하신 분이거든. 늦는 걸 정말 싫어하셔. 남편이 변명처럼 그렇게 덧붙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어쨌든 안전운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허들장 놀라며 손을 내줬더군요. 안 돼, 우리 아버지 그런 핑계 대는 걸 더 싫어하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핑계도 아니잖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이, 글쎄 안 된다니까. 제가 핸드폰을 꺼내드리려고 하자 남편이 들뜬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생존자에게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다급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지금 저는 예민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전에만 집중할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않을게요. 잘하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일만 들 필요 없잖아요. 부탁할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남편이 소리 질러서 놀라기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그냥 말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가에 도착했을 때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었어요. 이 코리안 타임이라면 그 정도는 사실 한국에서는 늦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군요. 평소에는 제 앞에서 늘 위풍당당하던 사람인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거의 잡아 끌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죠. 남편은 대뜸 꾸벅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했어요. 덩달아 저도 같이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도 내심 아버님이 아무리 시간에 엄격해도 설마 10분 늦은 걸로 화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였던 건지 고개를 드니 시아버지는 물론 늘 자유롭게 웃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너희 아버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제 오면 어떡하니?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새아가 너 오늘 정식으로 시가에 들어오는 건데 좀 더 서둘러 써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콕 집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비행기가 연착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부모님 앞이니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얼른 밥부터 차리거라. 시장에서 돌아가시겠다. 딱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거실로 가버리셨는데 가뜩이나 살얼음 같던 분위기가 한층 더 싸늘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는 물론 남편까지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집안의 가장을 어려워하는 느낌과는 달랐어요.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듯이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새아가 그렇게 서있지 말고 저녁부터 차리자꾸나. 너희 시아버지 제때 끼니 못 챙기면 속쓰려 하시거든. 내 어머님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시어머니의 재촉의 전심도 제대로 못 풀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저한 마음에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손발을 맞췄기 때문일까요? 막상 차려진 밥상은 엉망이었어요. 밥은 너무 줄어졌고 반찬들은 간이 맞지 않았죠. 공포는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왜 그리도 무섭던지요. 저도 모르게 다른 식구들처럼 시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시아버지가 식당을 하셔서 맛에 까다롭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국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팥인상을 쓰시더군요. 국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 새아가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냐?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그게 소금 좀 넣어드릴까요? 된장국이 무슨 설렁탕이야? 소금을 쳐서 먹게. 그리고 국만 문제인 줄 알아? 밥도 죽이랑 구별도 안 될 만큼 엉망이구만. 너네 어미 애비 없다고 집에서 봤더니 손으로 안 해먹냐? 시아버지의 손을 넘는 모욕적인 말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땅끝으로 뚝 떨어진 느낌이었죠.
결혼 전에 만나는 자리에선 늘 별 말씀 안 하고 조용히 계셔서 과묵하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밥맛 떨어져서 도저히 못 먹겠다며 임자 가서 술이나 좀 가져와. 시아버지는 옆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대뜸 술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소주를 한 병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시누이도 약속이 있다면 나가버렸고요. 결국 식탁엔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제게 술잔